되살아난 희망, 다시 목 졸린 희망. 1945년 유럽혁명은 누구의 손에 좌절되었는가? 이번 영상은 일부 지난 영상에서 다룬 내용도 있지만 2차 세계대전 마지막 1년 정도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곧바로 이어지는 냉전체제에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역사적 관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 시기 각국의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은 역사에서 의도적으로 가려지고 왜곡되어 온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한반도 분단과 냉전 문제를 그간의 협소한 시각이 아니라 세계사적 차원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주기 때문에 우리 채널에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다루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전쟁에서 돌아온 어느 영국군 대위의 경고에서부터 시작해보죠. 1945년 영국 노동당 전당대회. 젊은 육군 대위 한 사람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는 막 유럽 대륙에서 돌아온 참이었고 자신이 그곳에서 두 눈으로 목격한 것을 동료들에게 보고했습니다. 훗날 영국 노동당의 거물 정치인이 되는 이 청년의 이름은 데니스 힐리였습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는 단순하면서도 섬뜩한 것이었습니다. 유럽 어느 나라를 가보든 상류층은 한결같이 이기적이고 부패하고 비윤리적이더라는 것.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영국군이 자신들을 지켜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것이었을까요? 바로 지난 4년 동안 나치 점령에 맞서 지하에서 목숨 걸고 싸워온 사람들의 정당한 분노로부터였습니다. 힐리는 동료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거들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런데 역사는 정확히 힐리가 우려한 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흔히 알려진 것처럼 단지 공포와 절망과 학살만을 남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양차 대전 사이에 긴 패배와 사기저하 속에 짓눌려 있던 유럽의 노동자와 민중은 전쟁의 막바지에 이르러 거대한 저항의 물결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스에서, 이탈리아에서, 프랑스에서, 그리고 마침내 독일에서까지. 그것은 단순한 나라 되찾기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그것은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기회, 되살아난 혁명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좌절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희망의 목을 조른 것이 나치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해낸 것은 연합국, 그리고 스탈린이었습니다. 이 한편의 좌절을 우리는 세 개의 질문으로 따라가 보려 합니다. 첫째, 이 저항은 도대체 누구의 저항이었는가? 둘째, 강대국들은 유럽의 운명을 어떻게 자기들끼리 나눠 가졌는가? 셋째, 그 거래는 어떤 비극으로 귀결되었는가? 이 세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아래로부터의 역사가 어떻게 위로부터의 거래에 의해 짓밟혔는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일부, 누구의 저항이었는가? 레지스탕스의 계급적 성격. 먼저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레지스탕스를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침략자에 맞선 민족적 저항으로 기억합니다. 영화와 교과서가 그려온 그림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총을 들고 산으로 들어간 사람들, 공장에서 파업을 조직한 사람들, 점령군에게 끌려가 처형당한 사람들의 명부를 펼쳐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드러납니다. 레지스탕스에는 뚜렷한 계급적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족의 저항이기 이전에 노동자와 민중의 저항이었습니다. 그리스부터 봅시다. 폴란드와 러시아를 제외하면 그리스는 이 전쟁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은 나라였습니다. 이탈리아와 독일의 점령 아래 국민 10명 중 1명이 죽었고 그 사망자의 절반은 총탄이 아니라 굶주림으로 죽었습니다. 이 참혹한 조건 속에서 처음에는 자생적으로 솟아난 저항단체들이 하나로 모여 EAM과 ELAS, 즉 그리스민족해방전선과 그 인민해방군을 결성했습니다. 이들은 농촌을 점점 더 효과적으로 장악했고 독일군의 보급선을 위협하며 수천 명의 독일군을 그리스 땅에 묶어두었습니다. 1944년 말 독일군이 북쪽으로 철수를 준비할 무렵 해방운동이 곧 그리스를 통치하게 되리라는 것은 누가 봐도 분명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사실 하나. 전쟁 전 그리스를 지배한 우익 독재 정부는
군주제에 기대고 있었고, 이탈리아가 침공해 오기 전까지는 노골적인 친나치 정책을 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저항에 나선 그리스 민중이 원한 것은 단지 독일군을 몰아내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군주제와 낡은 지배 계급을 끝장내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리스 공산당이 EAM과 ELAS 안에서 핵심 역할을 맡는 것을 기꺼이 환영했습니다. 외세에 맞선 싸움과 낡은 질서에 맞선 싸움은 그들에게 하나였습니다. 이탈리아는 더욱 선명합니다. 무솔리니를 권좌에 올려준 것은 1920년대의 기업가들과 지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군이 참담한 패배를 거듭하고 해외 식민지를 잃기 시작한 1943년 여름까지 이 지배계급은 파시즘을 달게 받아들였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저항이라고는 여기저기 흩어진 소규모 공산당원 그룹과 가까스로 명맥을 잇던 사회당 지지자들의 지하투쟁이 전부였습니다. 그 어묵했던 세월의 분위기를 우리는 지하사회주의자들의 절박한 연결 시도를 그린 이그나치오 실로네의 소설 빵과 포도주에서 생생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균열은 아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43년 3월 토리노에서 시작된 파업 물결이 다수가 체포되는 와중에도 북부 이탈리아 전역으로 번졌습니다. 무려 10만 명의 노동자가 가담했습니다. 직접적인 도화선은 물가 폭등과 폭격이 가져온 생활고였지만 그 선봉에는 1918년에서 1920년의 투쟁을 기억하는 소수의 사회주의자 투사들이 있었습니다. 무솔리니는 이 파업 때문에 파시즘이 20년이나 뒷걸음질 쳤다고 측근들에게 푸념했고, 히틀러는 어떻게 그런 불복종을 용인할 수 있느냐고 다그쳤습니다. 이 파업이 폭로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전쟁이 하층 계급과 중간 계급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지금, 더는 탄압만으로 정권을 지탱할 수 없다는 것. 그러자 상층 계급은 어떻게 했을까요? 7월 초 미국군과 영국군이 시칠리아에 상륙하자 상층 계급 대다수는 정권의 위기가 자기들까지 집어삼킬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권력을 지키려면 무솔리니를 버리고 영국 미국과 타협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 파시스트 대평의회가 무솔리니의 퇴진을 의결했고 1922년에 무솔리니에게 권력을 넘겨주었던 바로 그 국왕이 이번에는 그를 가택연금했습니다. 지배계급은 파시즘을 만들 때처럼 파시즘을 버릴 때도 철저히 자기 계급의 이익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파시즘의 악몽이 끝났다고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기엔 일렀습니다. 새로 들어선 바돌리오 정부는 독일과 동맹을 유지한 채 연합군과 비밀 협상을 벌였고 그 사이 시위 진압에 권력을 휘둘러 발휘해서 23명을 쏴 죽였습니다. 그 우왕좌왕하는 한 달 사이에 독일은 이탈리아 북부를 점령할 기회를 잡았고 낙하산 부대로 무솔리니를 구출해 북부에 괴뢰 정권을 세웠습니다. 바로 이 독일군의 점령이 오히려 대중적 저항을 불붙였습니다. 저항은 세 갈래로 자라났습니다. 농촌에는 무장한 빨치산 조직이 있었습니다. 1943년 말 9,000명이던 빨치산은 이듬해 봄 2만 명으로, 그해 말에는 10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도시에는 관리들을 처단하고 점령군에 폭탄 공격을 가하는 무장 조직 애국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장에는 파업이 있었습니다. 1944년 1월 정치범 총살 직후 큰 파업이 일어났고 3월에는 30만 명이 참가한 파업이 밀라노에서 시작되어 베네토와 볼로냐, 피렌체로 번졌습니다. 그 선봉에 선 것은 저임금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독일군은 체포와 대규모 국외 추방으로 응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세 갈래가 하나로 합류했습니다. 1944년 8월에는 레지스탕스가 연합군 진입 전에 피렌체 대부분을 독일군에게서 빼앗았고 이듬해 봄에는 이탈리아의 3대 공업도시 제노바, 토리노, 밀라노가 연합군이 도착하기도 전에 노동자와 빨치산의 손으로 해방되는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제노바에서는 도시의 무장 조직이 봉기를 이끌어 공공건물을 장악하고 병영을 빼앗은 끝에 농촌에서 온 빨치산의 도움을 받아 독일 장군과 1만 5천 명의 병사에게서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토리노에서는
란치아와 피아트 미라피오리 같은 공장을 점거한 노동자들이 전투의 한복판에 섰습니다. 해방은 위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공장 점거를 통해 아래에서 쟁취된 것이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이탈리아 공산당의 당원 수는 1943년 6월 5,000명에서 1945년 3월 41만 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스탈린그라드 이후 소련의 승리를 자기 일처럼 여기고 이탈리아의 혁명적 변화를 바라던 수많은 사람들이 당의 정확한 노선은 알지 못한 채 몰려든 결과였습니다. 처칠이 볼셰비즘의 기승을 걱정하며 국왕과 바돌리오를 그에 맞설 유일한 방벽으로 여긴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는 한 가지 점에서 달랐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좌파가 저항을 먼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사회당 의원 다수가 페탱의 비시 정부에 찬성표를 던졌고 공산당은 히틀러, 스탈린 불가침 조약 기간 동안 모스크바의 지령에 따라 1941년 여름까지 저항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항전을 처음 호소한 사람은 오히려 옛 지배 계급 출신의 장교, 영국의 망명에 있던 드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유 프랑스군은 보잘것없었고 미국은 1943년 말까지도 드골을 무시한 채 친나치 비시 정부와 거래하려 애썼습니다. 판도를 바꾼 것은 독일의 소련 침공이었습니다. 이후 공산당이 독자적으로 만든 저항 조직 FTP, 즉 프랑스 이용군은 순식간에 드골의 조직을 압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저항의 계급적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1940년에 독일군을 미적지근하게 맞이했던 옛 지배 계급은 이제 진심으로 점령군에 협력하고 있었고 점령이 안긴 고통의 짐은 고스란히 하층 계급의 몫이었습니다. 숫자가 이를 증명합니다. 파드칼레와 노르 지역에서 체포된 사람들의 약 80%가 노동계급 출신이었습니다. 브리타니에서 철도 노동자는 전체 주민의 1%에 불과했지만 그 지역 레지스탕스 요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7%에 달했습니다. 저항은 온 국민의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노동자와 민중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지스탕스가 연합군보다 먼저 파리를 탈환했을 때 그 핵심 지도 세력이 공산당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세 나라는 모두 같은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무장한 민중이 사실상 권력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졌습니다. 공산당은 이 압도적 지위를 혁명적 변화를 위해 쓸 것인가? 아니면 자본주의가 그대로 굴러가도록 옛 지배 세력과 타협할 것인가? 2부 머리 위에서 나뉜 운명, 강대국의 거래. 이 질문의 답은 슬프게도 레지스탕스 투사들이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머리 위에서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미 정해지고 있었습니다. 1944년 10월 모스크다. 처칠은 스탈린과 마주 앉아 종이 한 장에 나라 이름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비율을 써넣었습니다. 루마니아는 소련이 90%, 그리스는 영국이 90%, 유고슬라비아는 절반씩. 처칠이 종이를 밀어보내자 스탈린은 거기에 커다랗게 표시를 했습니다. 처칠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운명이 걸린 문제를 이렇게 즉흥적으로 처리한 것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냉소하지 않겠소. 그러니 이 종이는 태워버립시다 라고요. 그러자 스탈린이 답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간직하시오. 이것이 처칠의 회고록에 나오는 그 유명한 퍼센트 협정입니다. 유럽 수억 인민의 운명이 한 장의 종이 위에서 숫자 몇 개로 분할되었습니다.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에서 유럽의 운명을 결정한 것은 산에서 쌓은 빨치산도, 공장을 점거한 노동자도 아니었습니다. 테헤란에서, 얄타에서, 포츠담에서 처칠과 루스벨트와 스탈린이 마주 앉아 유럽을 세력권으로 나누는 바로 이런 회담들이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전쟁의 진짜 성격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대파시즘의 성전이기 이전에 세계를 어떻게 나눠 지배할 것인가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거래였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의 가장 큰 걸림돌은 다름 아닌 유럽 민중의 혁명적 열망이었습니다. 인민의 봉기는 깔끔한 세력권 분할을 어지럽히는 변수였고 따라서 통제되어야 할 위협이었습니다.
스탈린은 이 점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나라 공산당이 혁명을 시도하여 미국 영국과의 합의가 깨지는 사태를 결코 허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 인민이 아무리 혁명에 호의적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1944년 11월 이탈리아에서 전직 소련 외무장관 리트비노프는 미국 대표단 앞에서 이 입장을 노골적으로 밝혔습니다. 우리는 서방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이 채널에서 거듭 강조해온 핵심입니다. 스탈린의 소련은 국제노동계급 혁명의 본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세력권을 관리하는 또 하나의 국가 권력이었고 세계 분할의 한 당사자였습니다. 동유럽에서 노동자 권력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방과의 합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합의의 대가를 서유럽과 남유럽의 노동자들이 치르게 됩니다. 3부 배신의 귀결, 희망은 어떻게 또 목 졸렸는가? 말은 곧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이탈리아 1944년 봄 공산당 지도자 톨리아티가 모스크바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가 가지고 온 노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공산당이 그 경멸의 대상이던 바돌리오 정부에 참여하겠다는 것, 그리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군주제를 보존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41만 당원의 혁명적 에너지가 옛 질서를 떠받치는 대로 돌려진 것입니다. 프랑스 공산당 지도자 토레즈는 모스크바에서 가장 큰 저항 조직이던 FTP를 그보다 작은 드골의 조직에 통합시켜 그 지위를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945년 1월 8일로 돌아온 그는 투사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기존 국가기구에 대한 모든 저항을 중단하라고. 하나의 국가, 하나의 군대, 하나의 경찰이 있어야 한다라고요. 노동계급 정당의 지도자가 부르주아 국가의 무장 독점을 복원하자고 자기 당의 투사들을 설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구질서는 거의 평화적으로 복구되었습니다. 무장한 노동자들의 손에 들려있던 권력이 다른 누구도 아닌 그들 자신의 지도부에 의해 옛 지배 계급에게 고스란히 반납된 것입니다. 그리스의 운명은 가장 비극적이었습니다. 1944년 말 독일군이 물러나자 그리스 민족 해방전선 EAM과 인민해방군 ELAS는 사실상 전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었다면 최소한의 병력으로도 아테네를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EAM, ELAS는 영국군의 진주를 허용했고 불신받던 옛 지배 세력으로 채워진 새 정부에 수도를 넘겼습니다. 영국이 이미 이집트에 망명해 있던 그리스군 병사 수천 명의 반란을 무력으로 진압한 전력이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 새 정부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나치에 부역했던 경찰과 우익 무장 집단이었습니다. 레지스탕스에게 당한 수모를 되갚으려고 이를 갈던 자들이었습니다. 1944년 12월 정부는 모든 저항 조직에 즉각 무장 해제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항의하는 아테네의 대규모 시위를 정부군은 기관총으로 진압해 28명을 사살하고 수많은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EAM과 ELAS는 반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처칠이 현지 사령관에게 내린 지시는 그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점령한 도시에서 국지적 반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과감하게 행동하라. 다시 말해 그리스 민중을 적군처럼 취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칠은 직접 아테네로 날아가 이 모든 작전이 루스벨트와 스탈린의 완벽한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얄타에서 스탈린은 처칠에게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에서 영국이 취한 정책을 완전히 신뢰하오라고요. 결국 EAM과 ELAS는 수도에서 철수했고 지켜지지도 않을 약속을 대가로 한 달 뒤 스스로 무장을 해산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1945년 한 해에만 최소 5만 명의 EAM과 ELAS 지지자가 투옥되었습니다. 우익 중군사 조직은 정부의 비호 아래 활개를 쳤습니다. 당시 영국 대표단의 일원이었다가 훗날 보수당 의원이 된 우드하우스조차 1945년 말까지 유혈 사태의 책임은 주로 우익 군대에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미국제 무기는
곧이어 터진 내전에서 우익의 승리를 보장했고, 그 우익은 부정선거로 권력을 유지하다가 1967년에는 아예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리스의 정상적인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비슷한 것조차 들어선 것은 군사정권이 무너진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국가기구의 연속성입니다. 파시즘과 부역의 시대에 영화를 누리던 자들은 거의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의회제가 복구되었지만 국가기구의 알맹이는 이전과 거의 같았고, 그 사실은 1970년대에 정보기관과 군부의 일파가 파시스트들과 손잡고 쿠데타의 빌미를 만들려 폭탄 테러를 꾸민 사건에서 드러났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비시 정권 시절 보르도 경찰 책임자로서 수천 명의 유대인을 죽음의 수용소로 보낸 파퐁이 전후 파리 경찰청장으로 승진해 알제리인 시위대를 공격하라고 지시하고 100명 넘는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그가 단죄된 것은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였습니다. 학살자들은 처벌받기는커녕 같은 국가기구 안에서 승진했습니다. 구질서의 복구란 결국 이런 의미였습니다. 동유럽에서도 본질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연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서방이 폴란드를 사실상 소련에 넘기기로 합의하는 동안 스탈린은 독일군이 바르샤바 봉기를 진압하도록 방치했습니다.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폴란드 저항 세력이 스스로 수도를 해방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스탈린은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동독을 마음대로 요리했습니다. 서방은 그가 동유럽의 강요한 고통을 요란하게 선전했지만 정작 그것을 막기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양측은 1989년 소련 블록이 안으로부터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전시에 맺은 이거래의 골자를 충실히 지켰습니다. 동과 서, 모스크바와 워싱턴은 서로 적대하는 듯 보였지만 인민의 자주적 봉기를 누른다는 점에서는 한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흔히 나오는 반론을 정면으로 마주해보죠. 적지 않은 역사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레지스탕스 지도자들은 어쩔 수 없었다. 혁명을 시도했다면 막강한 영국군과 미국군에게 박살났을 것이다. 에릭 홉스봄조차 공산당들은 트리에스테 서쪽 어디에서도 혁명 정권을 세울 만한 처지가 아니었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이 평가에는 결정적인 구멍이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더 큰 맥락을 무시합니다. 역사가 게이브리얼 콜코가 지적했듯이 1944년에서 1945년의 영국과 미국 국내 분위기는 대대적인 탄압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병사들은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안달이 났고, 이집트 주둔 영국군에서는 실제로 항명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이 그리스에서 벌인 군사행동은 본국에 심각한 정치적 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무엇보다 혁명이 한 나라에만 머물렀으리라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처칠 자신이 그리스 사태가 이탈리아로 번질까봐 전전긍긍했고, 이탈리아가 흔들리면 프랑스가 무사하리라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둘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강력한 반박인데, 실제로 강대국의 거래를 거부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고슬라비아입니다. 그곳에서는 티토가 이끄는 빨치산이 독일 점령군과 크로아티아 파시스트 양쪽에 맞서는 다민족 저항 운동을 조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독일군과 싸우기를 거부한 세르비아 왕정주의 게릴라와 달리 티토의 빨치산은 투쟁 의지가 확고해 연합군에게서 무기까지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장악하고 강력한 독자적 기반 위에 선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 독자성이 얼마나 단단했던지 1948년 티토는 스탈린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이후 40년간 중립 노선을 지켜냈습니다. 오해는 없어야겠습니다. 티토의 정권은 결코 우리가 말하는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권력은 아니었습니다. 초기에는 오히려 소련 스탈린 체제의 복사판에 가까웠고, 빨치산 지도부가 위로부터 통제하는 또 하나의 일당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핵심을 더 날카롭게 만듭니다. 모스크바의 복사판조차도 자국 민중의 실제 투쟁에 뿌리를 내리기만 하면 강대국의 거래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 그렇다면
그리스와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무장한 노동자와 빨치산이 그 힘을 스스로 끝까지 밀어붙였다면 어떠했을까요? 불가능했다는 말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유고슬라비아는 묻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라고요. 셋째 증거는 가장 뜻밖의 곳에 있었습니다. 1945년 5월 나치 정권이 무너진 바로 그 독일에서 노동자들은 옛 사회주의와 정당에 대한 충성심을 되살려 대중적인 반나치 위원회를 만들고 친나치 경영자들이 도망친 공장을 스스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패전국 독일에서조차 아래로부터의 힘은 이렇게 살아있었습니다. 그 힘이 질서의 이름으로 다시 눌린 것은 점령군이 망명지에서 데려온 정치인들의 손을 빌린 뒤였습니다. 다시 말해 1945년의 혁명적 가능성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배신당한 것입니다. 무장한 노동계급을 이끌던 지도부 자신이 모스크바와 강대국의 거래를 위해 그 가능성을 스스로 닫아버린 것입니다. 같은 논리는 전 지구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논리는 유럽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대국의 세력권 분할과 민중저항의 좌절은 식민지 세계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이란은 영국과 소련이 두 개의 세력권으로 나누었습니다. 한반도는 1945년 여름 메가더가그 은선을 따라 분할되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각각 자기 편 통치자를 골랐습니다. 한쪽에는 소련에서 전쟁기를 보낸 김일성을, 다른 쪽에는 미국의 뜻에 충실하리라 기대된 우익민족주의자 이승만을 세웠습니다. 한반도 분할은 제2차 세계대전 연합국들의 마지막 중대한 합의였고 그것은 불과 5년 만에 그들 사이 가장 큰 충돌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일본이 항복하자 공산당이 이끈 베트민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영국군이 사이공에 상륙해 일본군 포로를 무장시켜 베트민을 무장 해제시켰고 그 도시를 프랑스 식민 당국에 넘겼습니다. 이후 30년 가까운 전쟁에서 200만 명이 넘는 베트남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알제리에서는 독일 패전을 축하하는 바로 그날 세티프에서 프랑스 통치에 항의하던 아랍인들에게 경찰이 발포했습니다. 이어진 충돌에서 알제리인 500명과 프랑스 정착민 100명이 죽었습니다. 그 뒤 20년간 식민지를 놓지 않으려는 프랑스의 집착 때문에 100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자칭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에서 승리한 연합국은 그 승리의 깃발 아래 식민지 민중의 해방 열망을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결론. 서두에서 말한 데니스 힐리의 경고로 돌아가 봅시다. 그는 영국군이 유럽 상류층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영국군은 그리고 연합국 전체는 정확히 그 방패가 되었습니다. 더 뼈아픈 것은 스탈린주의 영향 아래에 있던 공산당 지도부들이 그 방패의 손잡이를 함께 잡아주었다는 사실입니다. 1945년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혁명적 가능성은 객관적 조건이 무르익는다고 저절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위, 인간의 능동적 실천, 즉 주관적 조건도 중요한 한 축입니다. 그 가능성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노동계급의 독자적 힘을 믿고 끝까지 밀어붙일 것인가, 아니면 강대국의 외교 테이블에 그 운명을 맡길 것인가. 바로 이 선택이 역사의 갈림길을 만들었습니다. 유고슬라비아는 한 길을 보여주었고 그리스는 다른 길의 끝을 보여주었습니다. 되살아난 희망이 다시 목 졸린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아래로부터의 힘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답은 언제나 그 힘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전후 냉전체제라는 새로운 국면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